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한국을 비하하고 우습게 보던 하버드 출신 미국 교통 권위자가 냉소적 태도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던 그가 한국의 교통 시스템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교통국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든 한국의 충격적 현실에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 전문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놀란 걸까요? 그럼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통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미국 연방교통청의 자문 역할도 맡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벽에 걸린 졸업장들을 지나치곤 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사람들이나 차량이 도시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했어요. 미국이 교통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끈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지 않았나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 미국이 선두를 달리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교통 전문가라고 적힌 파란색 머그잔에 커피를 들고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죠. 사무실에는 전화벨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 회의실로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분주했어요. 그런데 톰슨 국장님께서 제 사무실로 오시더니 제 사무실 문을 살짝 두드리며 부르셨어요. 톰슨 국장님은 키가 크시고 머리카락에 은색줄이 섞인 분이신데 좀처럼 웃으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장님은 책상 옆에 서서 알록달록한 그래프가 그려진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계셨어요. 마이클, MIT에서 새로 나온 이 보고서 봤어요? 하고는 손가락으로 표지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무슨 내용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러시더니 보고서를 내밀었죠. 표지에는 세계 교통 순위 왜 한국이 앞서가는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이요? 교통 분야에서 선두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15페이지를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가 나라별 비교 차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무인 지하철,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결제 시스템, 심지어 도심 항공 모빌리티, 마치 SF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비행, 택시까지 여러 핵심 분야에서 미국보다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차트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동양의 그저 그런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를 능가할 수 있죠? 국장님은 가죽 의자에 앉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바로 그걸 알아오길 바랍니다, 마이클. 데이터가 명확해 보이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당신이 확인해야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죠. 마이클, 국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세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면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국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이미 긴 비행이 걱정돼서 물었어요. 다음 주요. 국장님이 대답하셨어요. 한국교통연구원이 당신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지만 전 이 보고서가 과장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고 표시된 색색의 막대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한국에 가서 사진도 찍고 왜 미국이 여전히 1등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써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크게 오판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거의 14시간이 걸렸어요. 기장이 인천공항 착륙 준비를 알렸을 때쯤에는 눈은 충혈되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에 닿았고 저는 머리 위 짐칸에서 캐리어를 꺼내 승객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곳으로 향했어요. 보통은 복잡한 표지판에 헤매고 긴 줄을 서야 해서 고생하기 마련인데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비행 정보가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밀치거나 혼잡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했어요. 저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해 외국인 방문객 창구에 짧은 줄을 섰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심사관님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착륙 20분 만에 짐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데이비스 박사님, 마이클 데이비스님. 저는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40대 초반 여성분을 보았어요. 그녀는 흰 블라우스 위에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고 깔끔하게 묶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키 가슴팍에는 한국교통연구원 배지가 달려있더라고요. 네, 저입니다. 제가 다가가며 인사했어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며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지은 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했어요. 영어 발음이 완벽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며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전혀요. 시간도 딱 맞으셨어요. 그럼 서울로 출발할까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은 박사님과 저는 터미널을 나서며 공항의 여러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로봇 안내기, 피곤한 여행객을 위한 수면 포드, 작은 폭포가 있는 실내 정원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밖에는 은빛 현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박사님과 저는 뒷좌석에 앉아 공항을 빠져나와 넓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지은 박사님이 한국의 급속한 발전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야 했죠.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두었어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교통망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는 매끄러웠고 디지털 표지판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정부는 신기술 도입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혁신적인 교통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도시와 여러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자를 찾을 수 있어요라고 이 박사님이 덧붙였어요. 저는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그 정도일까? 한 공항만 잘 운영한다고 전체 시스템이 우리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고 로비로 내려가니 어제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이지은 박사님이 반겨주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으시길래 시차 때문에 보통은 더 힘든데 생각보다 잘 잤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일정이 바쁘거든요. 하시며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번 주 교통카드예요. 버스, 지하철 모두 이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아든 카드는 티머니라고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에서 쓰는 복잡한 교통카드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신분당선이에요. 호텔을 나서며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가장 최신 노선 중 하나거든요. 20분쯤 지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깨끗함이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특유의 퀴퀴한 냄새도 없었어요. 밝은 조명이 하얀 타일 벽을 환하게 비추고 디지털 스크린이 초 단위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웠던 건
플랫폼 가장자리에 설치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문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고 가리키자 플랫폼 스크린 도어예요. 열차가 도착해야만 열리고 사고나 자살을 막아주고 역 안공조도 잘 유지해줘요. 약간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미국엔 최신역 몇 군데에만 있거든요. 사람들이 유리문 앞에 가지런히 줄을 서서 내리는 승객을 먼저 보내고 타더라고요. 천장 쪽 디지털 화면엔 1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카운트다운이 떴어요. 열차가 들어올 때 보니 앞에 운전실이 없었어요. 승객들이 터널을 볼 수 있는 큰 창문만 있더라고요. 운전자는요? 하고 물었더니 없어요. 이 노선은 전부 자동화됐거든요. 컴퓨터가 가감속, 제동, 문 여닫기, 비상 대응까지 다 제어해요. 이 박사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탑승하자마자 열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차내도 깨끗했고 손잡이와 임산부와 노약자석 표시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문 위 디지털 화면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떴습니다. 2011년부터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4개가 무인 운행 중이에요. 이 박사님이 덧붙이셨어요. 정시성이 뛰어나서 30초 이상 지연되는 일이 거의 없죠. 정밀하게 플랫폼 앞에서 멈추고 문이 완벽하게 맞춰 열리는 걸 보며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도 자동화 열차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하고 감탄했어요. 이렇게 서울 시내의 지하철 시스템과 여러 교통 시스템을 보며 이틀째를 보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이지은 박사님께서 반짝이는 검은색 현대 SUV를 몰고 호텔에 오셨어요. 오늘은 부산으로 운전해서 가볼 거예요. 제가 조수석에 앉자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게 될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고 대시보드를 보니 세련된 내비게이션 화면에 노선이 떠 있었어요. 고속도로 구간이 초록색 원활, 노란색 서행, 빨간색 정체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박사님이 교통 흐름 속으로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카메라, 센서, 다른 차량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30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도로 포장 상태가 정말 매끄러웠어요. 보스턴에서 보던 울퉁불퉁함이나 움푹 패인 곳이 전혀 없었죠. 차선 표시도 선명했고 천장에 달린 디지털 표지판이 앞도로 상황을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고속도로 밀도가 4번째로 높아요.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가 거의 모든 나라보다 많다는 뜻이죠. 조금 가다 보니 톨게이트가 보였어요. 미국처럼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멈춰서 요금 내는 대신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요금은 안 내도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사님이 앞유리에 붙은 작은 전자장치를 가리키셨어요. 이게 하이패스 트랜스폰더예요. 선불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한국 차의 99% 이상이 하이패스를 쓰기 때문에 톨게이트 줄이 거의 사라졌어요. 미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들을 떠올리며 시간이랑 연료를 많이 절약하겠네요. 하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연구 결과 하이패스가 대기 시간을 97% 줄이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였어요. 여행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박사님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며 대형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안성 휴게소입니다. 간단한 휴게소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쇼핑몰 같았어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가 맞나요? 쇼핑센터 아닌가요?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깨끗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이고 넓은 건물 안에 여러 식당과 커피숍, 지역 특산품 가게와 기념품점이 있었고 밖에는 산책로가 있는 정원, 어린이 놀이터, 전통 악기를 전시한 작은 문화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게 휴게소라고요? 하고 놀라 물었더니 박사님이 웃으시며 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목적지 자체로 설계됐어요. 제대로 쉬어야 운전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휴게소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에요. 디지털 안내판에는 화장실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건 또 뭔가요? 화장실 혼잡도 표시 시스템이에요. 어느 화장실이 덜 붐비는지 알려주죠. 화장실로 향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화장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입구에는 자동 소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미국 휴게소 화장실은 들어가기도 꺼려지는데 여긴 호텔 화장실 같네요.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휴게소 화장실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매 시간마다 청소하고 위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식당 구역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당이 즐비했고 그중 한 곳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건 로봇 요리사인가요? 네, 최근에 도입된 시스템이에요. 인건비 절감과 위생 관리를 위해 로봇이 기본적인 요리를 담당합니다. 로봇이 능숙하게 면을 삶고 정확한 양의 소스를 넣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봇 웨이터가 시범 운영 중인 곳이 있지만 이렇게 주방까지 로봇이 들어온 곳은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휴게소 음식이라고 하면 햄버거나 핫도그 정도인데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많네요. 라고 말하자 이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지역 특산물도 판매해요. 쇼핑 구역에는 다양한 기념품과 지역 특산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선한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휴게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휴게소는 어쩌다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 교통 전문가로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에서 돌아오던 중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 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도로 중앙에 넓은 통로가 만들어졌고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사이렌을 울려도 차들이 잘 안 비켜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다니.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있어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에 알림이 가고 신호등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알림이 간다고요? 네, 모든 긴급 차량에는 GPS 송신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 차량이 접근하면 반경 1km 이내에 모든 차량 내비게이션에 알림이 전송됩니다. 덕분에 운전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그때 신호등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구급차가 접근하자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긴급 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에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교차하는 도로는 빨간불로 변합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미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빨간불에서 그냥 지나가야 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라고. 내가 말하자 이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적 제재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결과죠. 한국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후 5분 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긴급 차량에 협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112 구조대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소방서장이 직접 긴급 출동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평균 도착 시간이 4분 32초입니다. 미국의 평균인 7분 30초보다 훨씬 빠르죠.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 덕분이에요. 출동 즉시 최적의 경로가 계산되고 그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주변 차량들에게 알림이 가서 미리 길을 비켜줄 수 있게 하죠. 소방서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야.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교통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 전문성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서울교통안전교육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또 다른 놀라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곳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시민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안전을 국가적 과제로 여기거든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실제 도로와 신호등을 갖춘 미니어처 도시였어요. 미국에는 이렇게 체계적인 교통교육 시설이 없는데 대단하네요. 우리는 주로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만 하죠. 제가 웃으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센터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육을 받습니다. 라고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스쿨존을 방문했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는 특별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AI 기반 어린이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어린이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주변 신호등을 조정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한 차량이 스쿨존에 접근하자 도로 위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차량은 즉시 속도를 줄였어요. 와, 운전자들이 정말 잘 따르네요. 미국에서는 스쿨존에서도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의식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 박사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도로 파손 신고 앱이에요. 시민들이 도로 문제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위치와 함께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신고에도 실제로 보수가 이루어지나요? 미국에서는 신고에도 몇 달씩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가 완료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2시간 이내에 출동해 조치합니다. 24시간 이내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박사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앱의 히스토리를 열었습니다. 한 시민이 아침에 신고한 도로 균열이 오후에는 이미 보수된 사진과 함께 처리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네요. 한국은 정말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했네요. 라고 말하자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교통 철학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성과 속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안전과 사람을 우선시하는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아. 교통 전문가로서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박사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들을 가슴에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출국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의심과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이제 겸손함과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토마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데이비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앞서 있어.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토마스는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이사회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그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우리보다 최소 30년은 앞서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것은 단순한 도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차량 인프라가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교통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던 이사들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도로, 더 많은 차선을 만드는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더 스마트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통입니다. 토마스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이사회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즉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며 미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비스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통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미국도 사람 중심의 교통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몇 주 후 데이비스는 MIT 교통연구소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업계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그들의 현재입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제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통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국형 통합 대중교통카드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데이비스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오만한 확신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겸손한 확신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 어떠셨나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 전문가의 눈에도 이렇게 혁신적으로 보였다니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